더불어민주당의 당권 도전 주자들이 잇따라 출마 선언을 하면서 대진표가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이해찬 의원이 어떤 입장을 낼지 최대 관심입니다. 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한국당 혁신을 위한 첫 당직 인선에서 김용태, 홍철호 의원 등 복당파들을 전면 배치했습니다. 네, 관련 소식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그리고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아무래도 국민들 제1야당이 어떻게 변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니까 잠깐 좀 다루고 다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제 첫 인사를 했습니다. 사무총장이 김용태 의원, 비서실장이 홍철호 의원,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장 김선동 의원. 물론 김선동 의원을 먼저 이제 이렇게 임명을 했더라고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는 분도 있는데 일단 인선 어떻게 보셨어요? 김용태 의원은 2016년도 재작년 혁신비대위원장이 내정됐다가 전국위원회에서 무산시킨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사실 뭐 개혁에 좀 동의하지 않는 이러한 이제 그 한국당 내 그 당시 뭐 한국당 아니고 새누리당이었습니다만 그런 이제 전력이 있던 인물이고 상당히 당내에서 개혁적인 인사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당연히 뭐 지난번에 이제 당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른바 복당파 의원들이요.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다. 홍철호 의원도 그렇고 홍철호 의원은 재선입니다. 김포을 재선이고 김선동 의원도 중도로 분류되는 그런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친박계의 색깔이 이제 상당히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제 관리형이냐 아니면 쇄신형이냐 이른바 뭐 전권형이라고 이제 보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언론에서 아무튼 뭐 당협 위원장 교체에 관련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김병준 위원장이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이번 인사에 나름 반영된 것 같아요. 사무총장도 김용태 의원이고 비서실장은 홍철호 의원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장은 바로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의도 연구원장 교체할 생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바로 이제 김대식 여의도 연구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인사는 복당파로 했고 그리고 뭔가 당을 개혁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력히 들어가 있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개파에 대한 배려인지 개파에 대한 어떤 나눠먹기식 그런 인사가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배경 속에서는 이제 젊은 층의 개혁 성향의 의원들을 전면에 내세우겠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노예한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바꾸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는데요. 개파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는 친박과 비박을 안배한 겁니다. 안배. 김선동 의원은 철저한 과거에는 친박 의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보면은 뭐 누가 뭐래도 원박에 가까울 정도로 친박 성향이었었던 의원이었고요. 그리고 김용태 의원이나 홍철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비박 복당파인데 하나 아쉬운 점은 뭐 김병준 비대위원장 또 지금 김용태 의원 그리고 홍철호 의원 전부 다 이게 바깥에 있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게 한국당 비대위가 첫세 비대위냐라는 비판을 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극복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인물이 아니라 어떠한 혁신안을 내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첫 작품을 뭐로 내놓을 거냐가 처음에 이제 관심사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뭐 비대위원장이 뭐 여러 무슨 논쟁들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 국가주의가 어떻고 현 정부에 대해서 아주 비판의 칼을 내세우고 있는데 비판 가지고는 결국 혁신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정책이라든지 법안이라든지 국회를 정상화하는 거라든지 이런 쪽의 모습을 보여야지만이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어떻게 혁신할 것이라는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을 통해서 하겠다는 그 뜻으로 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정책 싱크탱크니까 다양한 이제 정책 주요를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과거에도 그렇고 우리 한국 정치의 가장 그 취약한 부분은 뭐냐면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자기 구상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뭐 비대위원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비대위원장 혼자 다 하지.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걸 조금 절제를 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자유스럽게 토론이 이루어진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걸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인사를 두고 이제 첫 인선인 만큼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의사를 좀 많이 반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인물들을 배치를 했는데 뭐 친박계에서는 반발을 하지 않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첫세 정치는 아니냐 지금 앞서 이제 김병준 교수님이 이제 지적한 것처럼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복당파니까 당을 나갔다 다시 들어왔다고 해서 첫세인데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첫세다 뭐다라고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복당파라는 것은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이었고
이른바 잔류파 뭐 이런 분류가 어떻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의 표현을 빌린다면 예. 잔류파는 일단 탄핵에 반대했던 의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지 이걸 철새다라고 보는 건 일단 전 관점이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고 최근에 김병주 위원장의 발언을 보니까 어제 언론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보니까 당의 가치, 기치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당의 가치와 기치를 좀 뭔가 세워나가겠다. 그 대신 의원들과의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을 좀 아끼는 것 같은데 예. 일단 지금 한국당은 뭐 국회의 여러 가지 이제 법안 처리라든지 또 정부에 협조하고 특히 이제 안보 지형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대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나치게 거기에 너무 이제 수구적이었다라는 비판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문제는 일단 의원들이 바로 그러한데 얼마나 동의를 해내느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김병주 비대위원장이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당내 좀 수구적인 그러한 태도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한국당에.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저는 한국당의 쇄신의 첫 단초가 될 것 같아요. 만약 그런데 그런 토론에서 계속 김병주 위원장의 어떤 리더십이나 자기의 어떤 생각, 가치 이런 것들이 잘 관철되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 저는 첫 단축도 대단히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예. 그것이 관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 위원장이 이제 자꾸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게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고 지침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취임 기자간담회 때 이제 국가주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제 이제 정무수석이 만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의 뭐랄까요? 신경전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뭐 둔갑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 일각에서는 자기 합리화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자기 부정이죠. 부정입니까?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의 가장 국가주의 정책들이 남발했었던 시절이었었어요. 그건 뭐 누구나 다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주의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석하느냐 문제가 남아 있지만 이 국가주의의 대항적인 대칙점에 있는 게 실은 시장주의입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고 국가주의 정책을 얘기를 하면서 자판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생뚱맞다라는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국가주의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요. 정치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하나 두 번째 실망스러운 거는 뭐냐면 이 국가주의에 대립되는 개념이 시장주의인데 그동안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보수는 끊임없이 시장주의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 시장이 실패했을 때 국가와 정부가 어떻게 개입하느냐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을 통해서 성장을 가져온다라는 이러한 정책 기조에 대해서 결국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그거보다는 단순한 시장만이 아니라 포용적 성장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러한 그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다시 시장주의를 끌어집었다는 거는 과거의 기존의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를 또다시 강조하는 것밖에 안 된다. 예. 오히려 시장주의를 말표보다는 뭐 빌 게이츠가 얘기했던 창조적 자본주의라든지 창조적 시장주의라든지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시장주의를 얘기를 해야지 과거와 같은 축에서 무슨 뭐 국가주의냐 시장주의냐 체제냐 민족이냐 이런 식의 대립적 관점에서만 본다고 한다면 도대체 무슨 새로운 가치를 정립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저는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보면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조급하게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막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부분 속에서 좀 숙고하고 또 숙고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어떨까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가주의 저 논란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국가주의라는 건 맞지도 않는 얘기고요. 국가와 시장이라는 게 대척점이 있는 건 맞는데 국가가 일정 부분 개입하는 건 현대 자본주의 기본 모습이에요. 완전한 시장으로만 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거의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특히 뭐 북유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사회민주주의적인 그러한 경제 정책을 잘 하고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근데 김병주 위원장이 이제 취임하자마자 국가주의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면은 마치 지금 정부가 국가가 강제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 같은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이건 사실 정서에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근데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제 판단이 좀 뭐 잘못될 수는 있는데 제가 좀 김병주 위원장 최근의 모습을 한 하루 이틀입니다만 보면은 스스로가 좀 이제 자기가 논리가 좀 이렇게 혼선이 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참여정부 때 종합부동산세 이런 데 상당히 앞장서서 했거든요. 그 종합부동산세 그때 정책실장이었으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질문들 할 거 아니겠어요. 언론도 그렇고. 그럼 당신은 지금 생각은 없더냐. 근데 여전히 그렇다라고 얘기하기에는 한국당 내에 정서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어쨌든 보수적인 정당이니까 그렇다고 계속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 말에 있어 논리가 약간 좀 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딜레마네요. 난 바뀌었으면 바뀌었다. 그때의 생각이 이러했으나 지금은 난 보수가 맞다고 본다라는 좀 약간 명쾌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실 정치에서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잡으려 하고 저것도 잡으려 한다면은 그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왜냐하면 양쪽이 다 필요해요. 보수도 필요하고 진보도 필요하고 시장도 필요하고 일정 부분 시장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자꾸 국가주의라고 얘기했다가 지금 현 정부를 비판하는 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또 어제 한동훈 정무수석은 그 발언이 적절치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정부가 자꾸만 그런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럼 한국당의 쇄신은 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당내에서 뭔가 유권자들이 생각할 때 이번에 참패했던 이유가 그런 거였잖아요.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거스를 면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도 의식을 해서 당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지향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얘기를 하지 자꾸만 저 참여정부 때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에 이 뭔가 이제 엇갈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인정하고 명확하게 좀 새 출발을 위한 닻을 올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말의 혼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말 혼선을 겪고 있는 게 좀 또 있거든요. 골프 접대 논란과 관련해서 지금 뭐 접대인지 몰랐고 그리고 60만 원 선에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념품만 해도 70만 원 상당이었다라는 또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이런 논란 좀 어떻게 해결되리라 보십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과연 정무적 판단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은 아주 거대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될 자리거든요. 지난 탄핵 전국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서 국무총리로 내정됐을 때 그걸 덥석받은 것이나 이번에 골프 회동에서 보면은 뭐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이거는 접대가 아니라 초대다. 그러니까 접대라는 건 초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논쟁을 벌이는 거라든지 그러한 정무적 판단에 대한 문제는 벌써 도덕성에 대한 문제로 결집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만 무엇인가를 이렇게 좀 뭐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이고 있어서 참 큰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예. 혁신을 하라고 들어온 비대위원장이 예.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명쾌하게 자신은 몰랐다라고 하는 식으로 넘어가기에는 이거는 이제 굉장히 나름대로 좀 사안이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자기가 당시에 뭐 명예교수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는 뭐 김영란법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김병준 지금 비대위원장은 54년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당 작년 같으면 정년이 아닐 수도 있는 부분들이 또 이제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좀 바뀔 필요가 있다. 이걸 자꾸만 이건 정치적 음해다. 이런 식으로만 가져가면은 오히려 이걸 가지고 자기의 도덕성 문제에 관련돼서 발목을 잡힐 수 있는 우를 범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일단 사실관계가요. 저도 이제 한국당에서 명예교수였기 때문에 그 당시가 명예교수는 수업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김영란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라는 취지 얘기를 했었는데 예. 제가 알아봤더니 그땐 전임 교수였어요. 명예교수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가 만약에 명예교수라 하더라도요. 예. 명예교수는 뭐 저도 교수고 이제 우리 김 교수 교수긴 한데 교수의 그 직함이 분류가 많잖아요. 네. 명예교수, 석좌교수, 초빙교수, 겸임교수, 그렇죠. 연구교수 굉장히 많은데 명예교수는 이렇게 그 교직원 명단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설령 수업에 임하지 않더라도요. 그건 일단 김영란법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명예교수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 그게 하나 있고요. 예, 예.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또 하나 문제가 초대나 접대냐의 문제는 사실 법리적으로는 애매해요. 김영란법 이른바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이것이 초대냐 접대냐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법리적 판단은 상당히 애매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 김병준 위원장은 그런 부분 별도로 놔두더라도 예. 한국당을 쇄신하기 위해서 지금 비대위원장이라는 상당히 극약 처방을 한 거잖아요. 지금 현직 의원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다면 저런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저도 뭐 김 교수님 말씀에 동감해요. 왜 가격을 모릅니까? 기존분 대충 알죠. 그리고 또 하나가 신중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그렇게 임하지를 않고 난 가격 몰랐다. 그냥 간 거다. 과연 그게 동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골프를 안 쳐서 프로암이라는 걸 요번에 알았거든요. 아마추어들은 일반 그 골프를 치는 분들은 이 프로와 골프 치는 게 굉장히 영광이라는 표현도 누가 하더라고요. 뭐 골프들을 치신지 안 치는지 모르겠는데 저 이번에 알았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체가 특혜를 비칠 수 있는 소지가 전혀 없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야죠. 그게 정부적 판단이고 그게 정치적 감각 아니겠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그 한국의 프로암 대회에 대해서 좀 비판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프로암 대회는 지금 조금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프로와 그 일반 아마추어들이 같이 그 골프 회동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라운딩 전에 하는데요. 예, 예. 제일 중요한 덕목은 뭐냐면 자기가 참가비를 내고 엄청난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암 대회를 끝나고 나면 거기서 모인 돈을 지역
발전으로 쓰고 이렇게 좋은 의미에서 쓰고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의 프로암대회는 그게 아니라 명사 초대해가지고 좀 보여주기 식으로 하고 뭐 예를 들어 네트워크를 만드는 이러한 식으로 인용되고 있다고 그런 것이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프로암 예.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대상이 돼서 비대위원장이 이제 갔던 것인데 예. 그 속에서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라는 걸 항상 그 공직자나 포함해서 정치인들은 염두에 둬야 되는데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하는. 저는 이거보다도 더 문제 지적을 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2006년도 10월 달에 당시 우리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교육부총리로 임명되고 13일 만에 낙마한 사례가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 왜 낙마를 했느냐? 이 논문 표절 때문에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낙마를 시킨 정당이 누구냐? 지금 자유한국당의 선진자 한나라당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낙마시킨 사람을 혁신위원장으로 몰고 와서 혁신하겠다? 이 부분이 또 이제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과거의 일이지만 여하튼 간에 도덕에 대한 문제가 무너지면 정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면 원칙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가볍게 넘길 사항이 아니다. 명쾌하게 비대위원장이 정말 국민들에게 뭐 고해성사하는 기분으로 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동의를 얻는 이러한 좀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그리고 이제 한병도 수석이 김병준 위원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5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청와대에 초청해서 만나는 그런 회동을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제 지금 다 미국 가 있잖아요. 예, 5분이. 방미 중이죠. 예. 4박 6일로 방미 중인데 돌아오면 아마 일정 조절해서 만날 것 같습니다. 20대 국회 원 구성 어렵게 됐고 출발점에서 대통령과 함께 만난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미 당연히 있죠. 그런데 만나는 게 또 형식적으로 이렇게 만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제 국민들 별로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지금 국회에 10,000건 정도가 계류돼 있고 요즘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게 많잖아요. 가맹점에 관련된 거 그리고 최저임금과 관련돼 가지고 자영업자에서 이른바 을들의 전쟁이다라는 표현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뭐 다 해결을 못한다 하더라도 어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들이 제출돼 있어요 지금. 근데 그런 법안들이 제출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국회는 그걸 전혀 돌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개헌을 한다, 뭐 선거제도 개편 다 중요한데 당장 민생에 중요한 법안 그것들이라도 몇 개만 통과돼도 좀 숨통이 튑니다. 근데 그런 거 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여야 원내대표 같이 국회의장과 만나면요. 일단 그런 것부터 좀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개헌이다, 선거제도 개편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하다 보면 이건 또 한 트랙으로 가고 해야 되는 거니까 이 개헌이나 이 선거제도 개편과 이 민생이 또 따로 여기에 또 민생이 묻혀버리면 이른바 블랙홀이 또 돼버리면은 이건 정말 국회는 국민들에게 이제 외면당합니다. 이제 여야 그리고 특히 여당도 마찬가지인 게 기존의 야당에 대한 비토, 야당에 대한 거부가 반사 이익으로 여당에 작용했던 시기도 끝났어요, 이제. 유권자들이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일단. 충분히 해줬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니까 여당도 더욱더 포용 협치 정신을 발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제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에 제일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60% 초반으로 떨어졌는데 원인이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한 달 전서부터 예측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6.13 지방선거가 끝나면은 이제 이슈는 평화 이슈에서 민생 이슈로 급격하게 전환될 것이다. 근데 리얼미터 조사에서 가장 핵심적 사항은 뭐냐면 자영업자층에서의 지지가 12.2%로 굉장히 낮게 그 아주 큰 폭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라는 거는 결국은 이 최저임금 문제와 직결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더구나 최저임금을 또 이제 10.9%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영세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 부분 속에서 돌파구를 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우리가 최저임금을 통해서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증진하겠다는 게 소주 성장론의 핵심인데 문제는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요. 지난주에 보고 제가 그 조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에 69%였었는데요.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그런데 그때의 저소득층의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는 5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8%포인트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소득층들은 그건 영세에 예를 들어서 그 최저임금에 아주 민감하게 작동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빠르게 이것을 시정해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정책들을 좀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 성장을 3.0% 2.9% 하향 조정하고 일자리도 30만 개, 18만 개로 줄이고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이것을 세금을 통해서 이것을 바꿀 것이 아니라
규제를 통해서 혁신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대통령도 이 규제의 혁신에 관련돼서 지금 막 목소리를 내는 이유도 문제는 뭐냐면 시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청와대는 소득주도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정책실장이 있고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는 혁신을 지금 성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사령탑이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것이 대통령의 의중이냐라는 것을 명쾌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나서 이렇게 계속해서 가게 되면 저는 60% 초반이지 않습니까? 예. 저는 다음 주 되면 또 50% 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급격하게 아주 이 정부의 기본적 기조가 흔들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는 대통령이 청와대 개편과 개각을 통해서 명쾌한 이런 성장을 위한 혁신 성장을 위한 저런 시그널을 보내야 된다.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정책실장의 거취 문제도 다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최 교수님 덧붙일 말씀 있으세요? 뭐 김 교수께서는 저도 더 뭐,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우려가 저도 있다는 뭐 말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동안의 지지율이 너무 높았던 거였죠. 사실은 너무 높았어요.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적인 변화 이런 것들은 세계사적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높았던 건데 서서히 정상화되는 거긴 한데 이게 그냥 그대로 정상화가 아니라 지금 이 상태 숫자 60대 60% 초반 자체가 그 낮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 추세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의 하락 연속 몇 주 동안 이거는 굉장히 이 집권 세력이 예. 정부 여당 특히 여당과 청와대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뭔가 정부는 잘하려 했는데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이 충돌하고 있었던 것이 있는 거고 최저임금 문제가 영세 자영업자 아주 영세한 분들이잖아요. 또 여기에 또 고용됐던 이른바 아르바이트생들 이분들끼리 충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을들의 전쟁이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최저임금을 올리면은 소득이 늘어나고 이른바 소득이 늘어나서 소비가 늘어나고 투자가 늘어나고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부는 좀 안이하게 아주 선순환만 생각했던 거란 말이죠. 근데 예. 이게 그렇게 안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보다 더 면밀하게 이 역효과가 뭐냐 부작용이 뭐냐 검토했다면 이렇게 안 갔을 텐데 아주 심각하게 됐어요 지금. 그렇다고 갑자기 또 혁신성장 확 바꿔버리면은 또 기존의 기치가 또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예. 부분들의 반영이 지금 지지율이 하라고 나타나는 거거든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부총리 산업부 장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좀 더 뭘 원하는지 신경을 좀 쓸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민주당 당대표 그 얘기 좀 하겠습니다. 8월 25일 날 전당대회가 있는데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제 후보 등록이 있죠. 이해찬 의원 출마 여부 가장 관심거리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지금 2시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입장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요. 나올 확률이 높은 걸로 지금 되고 있는데 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요? 그 며칠 전 얼마 전만 해도 이제 언론 이제 보도 내용도 대체로 보면 나올 것 같다는 추측이 좀 일반적이던데 지배적인데 저는 지금 이제 그 김진표 의원도 출마 선언했고 박범계 의원도 했고 최재성 의원도 했어요. 다 이제 이른바 친문으로 알려져 있는 이제 이런 분들인데 이찬 의원은 지금 뭐 상당히 그 선수도 높고 국무총리도 되고 칠선이고 예. 또 뭐 이른바 친노의 좌장이라는 색깔이 너무 강해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그런 친노의 좌장이 당의 대표가 되면은 청와대와 그야말로 수평적 관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러한 예측도 가능해요. 그런 긍정적 예측도 가능한데 반대로 너무 청와대와 이 당이 집권당의 친문으로 가게 된다면 또 그 친문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이런 단점도 또 있어요. 예. 모든 게 뭐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 저는 어쨌든 근데 이해찬 의원의 이미지가 너무 이제 참신성하고 좀 거리가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뭐 그분이 참신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나이도 그렇고 선수도 너무 높아서 그 젊은 후배들이 이제 친문 의원들이 출마 선언했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이해찬 의원이 출마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지켜봐야 저희 할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 TV와의 통화를 좀 보면 일단은 출마 쪽으로 좀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뭐 후보 등록 마감 하루 전까지 이렇게 고심을 한 건 뭘 많이 이렇게 고심을 한 걸까요? 제가 듣기에는 이런 말이 오갔어요. 김부겸 장관이 나오면 나는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김부겸 장관이 나오지 않으면 내가 나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쪽의 얘기가 많았었다고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대통령한테 버거운 당대표가 만약에 이해찬 의원이 되면은 그런 예. 부분들이 좀 있어요. 친노 자장이란 부분들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륜, 경험 이런 등등. 두 번째는 이제 지금 문희상 우리 국회의장이 계속 강조하는 게 협치입니다. 이 경제 혁신을 통해서 이 경제를 회복하려면 저는 빨리 규제혁신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야당과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예. 그런데 워낙 이제 이해찬 우리 의원이 강성 이미지, 그 협치와는 조금 더 거리가 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 것이 이제 어떻게 작동될 것인가 좀 봐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그 이해찬 의원이 나오냐 안 나오냐라는 그거보다도 아니 뭐 적합도조에서 1등, 2등을 한 김부겸 장관과 박영선 의원이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지적을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친문들끼리의 리그로 전락을 한다면 저는 뭐 많은 국민들이 집권당의 당대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나 관심은 현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이것은 이제 고도의 정책 판단을 할 부분이라고 저는 보지만 결국은 친문 속에서 만약에 이해찬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다면 저는 유력하게 떠오를 수 있는 사람은 김진표 의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경제를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아주 절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정부 때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지냈고 그리고 현 정부에서는 국정기획위원장을 지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어서 만약에 교통정리가 된다고 한다면 예. 저는 이해찬 의원이 불출마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예. 않다면 뭐 여하튼 친문 좌장으로서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에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한다면 뭐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한번 좀 두고 봐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일부 주자들의 세대 교체론 그 부분은 네. 어느 정도 뭐 당원들 사이에 뭐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젊은 초선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좀 세대 교체가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자유한국당도 실은 노예한 이미지로 인해서 그동안 그 구태 정치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요. 이제는 뭐 나라다운 나라 만들고 새로운 정치를 하려고 한다면 뭐 이해찬 의원이 칠선이면서 이렇게 좀 후배들이라든지 정치를 새롭게 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는 그러한 포용의 정치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예. 근데 정치라는 건 항상 기회가 있을 때 잡지 못하면 두고두고 후회한다. 2011년 9월 달에 당시 안철수 교수가 박원순 시장에게 이러한 후보직을 양보하고 나서 끊임없는 고용의 길을 간 거와 마찬가지로 예. 결국은 정치는 타이밍이고 정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명분을 갖고 나오느냐가 핵심적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미 친문계에서는 사실 많은 후보자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쟁쟁한 경쟁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해찬 의원이 출마를 한다. 이렇다면 거의 뭐 이해찬 의원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글쎄요, 뭐 그렇게 단정할 수 없죠. 선거라는 걸 어떻게 단정합니까? 우리 정치가 얼마나 변수가 많은데. 가장 중요한 그럴 변수라고도 많이 가능성은 이야기를 이제 했기 많이 때문에. 있죠. 왜냐하면 예. 지금 원래 얘기는 이해찬 의원은 추대를 바랬다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김부겸 의원 얘기는 어쨌든 김부겸 의원이 나오면 이제 안 나온다는 얘기 이미 나왔던 얘기였는데 지금 이제 김진표 의원 지금 말씀하셨고 최재성 의원도 지금 뭐 상당히 젊은 세대 교체 한다라는 것을 기치를 내걸고 나온다는 거고 네. 전해철 의원은 일단 불출마 선언했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기 화면에 나오고 있잖아요. 김두관 의원도 뭐 친노잖아요. 저런 분이 쭉 나오면은 이인영 의원은 이제 서른 의원하고 이제 민주평화연대에서 이인영 의원도 단일화하기로 했어요. 합의가 된 예. 것이고 저게만 저 부분에 저 대진표에 이해찬 의원이 나오면 친문이 이렇게 주도하는 이제 선거 구도가 되겠죠. 그럼 이제 친문 간에 이제 표가 갈릴 수 있지만 워낙 이해찬 의원이 워낙 친노에서 그 이미지가 강한 분이고 좌장이라는 그 성격이 강한 분이라서 구도가 바뀔 수 있고 저는 그래서 이해찬 의원이 오늘 그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는 건지 아니면 예. 그렇지 않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까 자막엔 뭐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잠깐 나오던데 조금 예. 아까 그냥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해찬 의원이 여러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활비 또 선거 개입 관련해서 총선이었죠. 예, 오늘 선고가 있습니다. 오후 2시에 1심 선고가 있는데 글쎄요, 이게 뭐 국정농단은 뭐 오전에 이제 그 2심 결심 공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계속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데 오늘 특활비 이게 이제 또 어떤 선고 결과가 나와서 이제 형량이 정해질지 굉장히 관심인데 김 교수님 어떻게 예측을 하고 지금 뭐 계십니까? 현재 1심에서 24년 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핵심은 이걸 뇌물로 볼 거냐 안 할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국정원 특활비를 예, 어떤 형태든 잠깐만요. 간에 예, 검찰이 박근혜 국정농단 지금 재판인가 2심 결심 공판이 적입니다. 2심에서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징역 30년을 구형을 했다고 하네요. 예. 뭐 1심과 뭐 비슷한 같습니다. 구형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선고는 24년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실은 정호성 또는 뭐
안봉근 그리고 이재만 이 문고리 3인방에 관련돼서 국정원 특활비 관련된 선거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그런 뇌물로는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번 오늘 그 선거 공판의 결과에서도 어느 정도는 작용되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전망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워낙 이제 1심에서 24년이라는 큰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격가지 형태인 부분이고요. 결국은 2심에서 국정농단과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뭐 방청권을 하는데 별로 이렇게 30명 중에서 24명인가 정도 뺏기 신청한 그만큼 이제 관심도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크게 국민들로 봐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그게 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앙군 국정농단 그런데 국정농단 쪽 부분이 훨씬 조금 중요한 그런 그 바로미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뇌물죄가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앞서 재판에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이 특활비 문제는 국고 손실 쪽으로 갈 공산이 커 보여요. 왜냐 준 사람이 뇌물죄가 아닌데 받은 사람이 뇌물죄가 되긴 어렵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건 역시 국정농단의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 이제 하는 거는 그것과 다른 건데. 뭐 이미 24년째 선고 받은 상황인데 또 받아가지고 이런 게 국민들에게 별 크게 의미가 와닿지 않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드루킹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도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의미가 있었던 게 드루킹 특검에서 처음 청구를 했던 영장이었던 만큼 동력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각이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 받은 사람이라고 의혹을 받고 있는 노회찬 원내대표에 대한 뭐 수사도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기각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은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많이 이렇게 기각이 됐었어요. 그런데 어저께 그 받기를 보면 그보다는 이제 긴급 체포하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본 거기 때문에 의문이 있다 이거죠. 문제는 그 실체적인 내용이 얼마나 인정했느냐 부분이 명쾌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다고 해서 노회찬 의원에 대한 모든 것이 그냥 깨끗하게 정리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계속해서 이 문제는 뭐 재판 과정 속에서는 또는 뭐 수사 과정 속에서 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 특검이 처음 신청한 영장이 기각됐다는 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그동안 검찰이 특검이 얘기했었던 드루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거나 사실이 혹시 과장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특검 활동에서 위축될 수 있는 부분들은 남아있다. 그러나 결국은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좀 더 새로운 결과가 나온다든지 또는 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 발생이 되면은 뭐는 얼마든지 그런 그 다시 추가적으로 뭐 구속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노회찬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물론 이 당장 뭐 수사에는 응하겠지만 계속해서 같은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기각된 이유를 보면은 그 긴급 체포가 적법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거 하나고 또 하나가 있어요. 증거 위조 교사에 대한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표현 썼어요. 이 부분이 약간 이제 노회찬 의원에게는 굉장히 결정적이죠. 만약에 어제 도모 변호사가 구속됐으면 노회찬 의원은 대단히 어려졌을 겁니다, 아마. 일단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노회찬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은 일단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한숨 돌렸다고 볼 수가 있고 기각된 상태에서 게다가 또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거 위조 교사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해서 기각한 거잖아요. 증거 위조 교사는 뭐냐면 노회찬 의원이 돈을 받았는데 받지 않은 것처럼 했다라고 해서 이제 특검이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법원이 본 것이기 때문에 노회찬 의원으로서는 일단 한숨 돌리고 아마 소환 시기도 좀 늦을 수 있다. 그래서 특검의 이 수사의 동력이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노회찬 의원. 자, 이해찬 의원 아까 저희들이 좀 다뤘던 출마 기자회견 당대표 관련해서 오후 2시가 아니라 오후 4시로 일단 잡힌 것 같습니다. 국회 정론관에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서천열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영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